오늘은 이제 그 주제 발표 두 분이 해주셨는데요. 그 두 분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300인 미만인데 300인 미만에 대한 그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해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제 인식한 전제하에서 뭐 그 해결 수단이 오늘 그 주제 발표 우리 메인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기반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안을 보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이제 정부에서 그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취지와 아주 맥이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이 정부에 적극 반영되고 중소기업에서 수용성이 높아져야 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중소기업 중앙회, 아까 소규모 중소 300인 미만이죠. 거기에 아주 있는 그 중앙회의 양옥석 실장님께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그 구적 관점에서 제언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양옥석입니다. 저는 상생협력실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그 두 분의 그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준우 교수님과 김인성 우리 실장님 발표를 너무 재밌고 너무 쉽게 하셔가지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해가 100%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중원부원하면 이게 사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그 발표하기 위해서 토론문을 작성했거든요. 41페이지 보시면 제가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부분 들어가는 말이면 다 생략을 해버리고요. 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 이준우 교수님께서 한 4가지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법령에 대한 대응 능력을 이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스마트 안전 기술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100%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예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예산 부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지금 현재 한 1조 3천억까지 이제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예산 부분들이 이제 사업주가 납부하는 이제 산재 보험료로 충당이 되고 있고 정부 보조금이 최근에 한 200억까지 제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는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산재 예방 1조 3천억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한 60% 이상이 시설 융자 자금이거든요. 실제 이제 지원하는 거는 얼마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 건가? 과연 이 100억 정도 태우는 이런 나라가 선진국들이 있나?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런 게 좀 부끄러운 부분이다. 정부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최소한 이제 뭐 산재 예방에서 한 1% 내외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 산재 그 보험 지출금 그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전체로 보면 0.1%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정부 보조금 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뭐 저는 최소한 10% 이상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제도적으로 합의를 하든지 간에 증액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부 보조금이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당장에 쉽지는 않겠죠. 전민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산재 보험료 기금들이 지금 이제 재작년에 22조, 지금 23조 정도까지 이제 지금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혹시 터질 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23조가 아무리 그 갑작스런 이제 뭐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이렇게 23조로 갑자기 터지지는 않으니까 이 중에 10분의 1, 뭐 한 20분의 1 정도라도 투입을 하면 좋겠다. 아까 말고 이제 뭐 컨설팅 부분이 한 300억 정도 되잖아요. 제가 볼 때 한 그 1조 정도 투입하면 어떨까요? 아마 상당히 바뀔 겁니다. 이 우리나라 전체 아마 그 산업 안전에 대한 비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성수효과,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성수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큰 걸 알고 있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성수효과에 얼마나 이 파급 효과가 큰가에 대해서 민감한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돈을 보는 그 통화를 투입을 할 때
보통 은행을 통해서 이제 민간은행을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게 투입을 하는데 이게 한번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투자 확대 부분도 이 중에 그 기금에 일부를 투자한다 했을 때 이게 이제 산업 안전하고 중대재해 뭐 가시적인 부분 말고도 우리 경제에 뭐 안전 전문가라든지 양성이라든지 일자리 확대 이런 부분까지 연계돼 가지고 분명히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컨설팅 사업 개편 부분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 김희승 실장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잠깐 걱정되는 부분들은 사업주가 너무 낮은 관심도를 가진다. 이 부분 저도 좀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시기로 그 전체 그 1년에 한 15,000개 정도 컨설팅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공단이 한 5,000개고 민간이 한 10,000개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한 3에서 5회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물론 이제 이게 또 아까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이것도 감사하긴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PDCA 아까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이제 체킹을 해서 이제 개선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마치 이제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이제 이게 일반적인 그 차들은 시동 걸면 되죠. 대기업 지금 그거 일반 차는 대기업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나가 있는 이제 방전된 차는 이런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그 배터리를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시동을 걸잖아요. 정부에 이제 보조금을 대가지고 시동을 걸잖아요. 한 번 뭐 시동을 탁 걸면은 탁 해가지고 계속 핑핑 돕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굉장히 괜찮은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아마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핑핑핑 돌 때까지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돌 때까지 이게 이제 시스템이 되고 문화가 될 때까지는 어느 1단계의 사업에 그치지 말고 최소한 2단계, 3단계 심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많이 돈이 되느냐? 저는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300억에서 한 뭐 아까 얘기했지만 23주 중에 한 10%, 1%만 쓴다 하더라도 그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전체 사업장 수가 아까 우리 이준영 교수님께서 300만 개라고 하셨는데 이제 물론 다 전체로 하면 300만 개인데 지금 이제 내년에 시행되는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68만 개 정도 될 겁니다. 조그마한 걸 다 치면 300만 개인데 그럼 일단 68만 개 정도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 막막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이 중축법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 사이에 중소기업 사업장의 체질을 바꾸는 이런 이제 컨설팅 사업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꾸준하게 실시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업종별 위험성 평가 표준 체크리스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안전보건공단하고 고용노동부 들어가서 그 사이트 들어가고 해서 쭉 한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뭐 특히 이제 50인 미만 그 중소기업 사업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단하구나. 정말 쉽게 되어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좀 건의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위험성 평가 부분이 체크리스트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이제 이렇게 만들으라고 이제 되어 있던 공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웬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가능할 텐데 아까 50% 정도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사업을 예산도 투입하고 하니까 가능한데 나머지 50%는 그럴 여력조차도 없을 거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말씀 SIF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실 그죠? 그 시리어스하고 페이탈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저는 일부분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지 않은 하이니 방식대로 뭐 아주 미미한 부분들 이렇게 다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또 SIF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중대재해로 잡을 수 있는 부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예 50%의 중소사업자들이 포기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포기를 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진짜 아까 말씀대로
만인율에서 0.43에서 2구까지 가는 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 체크리스트 부분들을 조금 표준화시켜서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 업종별로 들어가면 공정별로 들어가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구체화시켜가지고 체크리스트 그냥 이렇게 해라고 돼 있긴 됐어요. 돼 있는데 뭐 그것도 좋은데, 그거를 참고할 만한 분들은 그렇게 참고를 하고, 더 나아가서 체크리스트도 업종별로 이걸 표준화시켜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나머지 자기들에 맞는 부분들은 좀 비워둬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좋지 않는가. 뭐 예를 들면 기업들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상생 협력 프로그램인데, 이게 옛날 공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현 정부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올해는 100억이고 내년에 한 120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제 저는 이게 참 저도 이게 그 지난번에 우수 협력 사례 부분에 이제 평가를 같이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 보면 사내 도급 업체 위주예요. 사실은 사내 도급 업체는 얼마 안 되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거는 그 사각지대 밖에 있는 협력 중소기업들이 사회인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확대할 거냐는 부분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 인센티브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대기업들도 땅 파가지고 그냥 뭐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려면 뭐 세제 획기적으로 좀 그 혜택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세공제, 예를 들면 인건비 부분, 컨설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반도 세공제를 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미완료 소득이래 가지고 미완료 소득에 대한 부분도 보통 이제 상생협력기금 같은 경우 300% 가지고 이제 공제를 해주거든요. 거기다가 기부금, 송금 산입까지 해주면 내가 낸 돈만큼 이상으로 해주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그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중앙에 사는 사업 중에서 포스코하고도 한번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 사업을 했었고, 삼성하고도 지금 하고 있어요.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 사업은 특징이 뭐냐면, 단지 그냥 이게 이 조업만 하고 끝나는 이런 게 돈만 투입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대기업 담당 부장이 책임지고 1인 이제 뭐 한 곳을 이제 안 책임지는 거죠. 가서 이제 자기 인건비를 사실은 다 자기 삼성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자기가 찾아가는 중소기업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중소기업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기업이 그 직원들이 모든 체질이 바뀔 때까지, 습관이 바뀔 때까지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감동을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어떤 상생 부분도 그렇게 체질 개선을 하고 컨설팅도 그렇게 해 나간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0.29가 아니고 제가 보면 0.1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런 부분들, 예산 부분도 해가지고 컨설팅, 상생 이런 부분들 같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같이 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옥 실장께서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줬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재정 지원의 확대라든지 또 컨설팅 대상 물량이 이제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우리 김인성 실장께서 한번 내년도 견해해줘서 한번 말씀 좀. 정부에서 오지 않아서 뭐 서두에 말씀해주신 이런 정부 보조금 이렇게 지원은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저희 공단 관련 사업을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칭찬도 있으셨고 좀 쓴소리도 좀 있으셨는데요. 그 관련으로 해서 뭐 저희도 필요에 따른 개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겸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컨설팅 사업, 오늘도 지금 주제가 최고주 컨설팅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발표했던 내용도 컨설팅인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김철 원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민간 시장에서 안전보건 컨설턴트, 그러니까 안전보건을 하시는 인력을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어렵죠. 시장이 지금 이거를 원하는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이 민간의 인력 컨설턴트를 공급하는 게 좀 불균형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해소가 안 됐을 경우 이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저번 내년에도 지금 우리 실장님 쪽에서 정부에다가 이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민간 시장 확대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재정 지원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민간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민간에서 지금 수용이 안 된다는 답변을 계속 얻고 있어요. 지금 인력이 없어도 안 된다. 그리고 인력이라는 게 단시일 내에 그냥 확 어디서 공급받을 수도 없는 문제라서 그 부분이 해결에 좀 골머리가 있고요. 저희 공단도 마찬가지인데 인력을 인건비 통계를 받다 보니까 인력을 늘릴 수가 없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68만 개 사업장을 2년 사이에 만약 유예된다 그러면 다 지원을 요구를 받더라도 이게 수용이 가능할까라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실장님하고 정부하고 저희 공단이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관련으로 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거를 좀 이미 만들었고, 또 이번에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젊은 층이라든지 카드 뉴스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거기에 점검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아마 시각화를 시키는 거를 지금 작업 중에 올해 안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게 보시게 되면은 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더 간단히 오히려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도해를 통해서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린 SIF가 그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쓰게 되면 우리 사업장에 맞는 체크리스트로 변형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망 사고 예방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그 공생협력, 상생협력 관련으로 사내 협력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고 혜택 위주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혜택 부분도 채액 공개라든지 그 부분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공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에서 굴지의 모기업에서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게 여기서 참여하는 이 지원 예산이 모기업에서 내놓는 예산 기껏 해봐야 10억 미만이거든요. 그 세액 공제에 돈이 아깝지는 않을 거라고 모기업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편으로는 그 ESG, 요즘 ESG 경영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정부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이런 쪽 그 어떤 사내외 이 비율이라는 걸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감독 면제해 주겠다, 뭘 그 매칭 펀드 지금 50대 50인데 그걸 또 올려주겠다,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돈 갖고 좀 올려주고 혜택을 주겠다, 또는 감독을 위해서 혜택을 해주고, 요거는 해보니까 실무차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요즘 ESG 경영에 그게 화두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가 뚫고 가는 거를 지금 전력을 하고 있고요. 요 정도로만 뭐 저희 관련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현장에서 단연간 경험이 축적된 권기보 시스템 코리아 인증원 부원장께서 그 위험성 평가를 융합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 특히 IS 45001을 어떻게 하면 이걸 위험성 평가 기반으로 해서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두 분 교수님이랑 김희성 실장님 현지에서 전문가시고요. 이론적인 면에서는 다 발표해 주셨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위험성 평가 기반의 우리 안전보건관리 체제는 앞에 양투질 발표하신 분도 하셨고, 사실 대부분 내용 거기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한번 말씀 한번 드리는 게 보다 더 좋지 않나, 이 기회에서. 나머지 분들이 전문가시니까 저 대신 해줄 것 같고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 연관돼 가지고 아까 그 주제 발표하실 때 우리 보건공단에서 나오신 김민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이제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 그거 봤을 때 어떤 사업주들의 어떤 참여도가 낮다. 그 다음에 지금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제하는 컨설팅 그 사업에 기업의 참여도가 생각만큼 별로 안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느끼는 개인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업주인 경영자 입장에서 이거를 뭐 컨설팅해서 해봐도 내가 뭐 해봤자 얼마 되겠나 하면 괜히 끌고 부스럽니다. 내 기업
속 시부만 보여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 정부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양옥수 실장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어떤 일시적인 지속적인 사업 단계별로 이렇게 대한 지속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니까 일리성이 이렇게 안 되면 크게 큰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로자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서 말씀드리는 근로자 실무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뭐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정부 정책이나 어떤 지원책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누가 가장 빨리 압니까? 경영자보다는 실무자가 아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실무자 입장에서 완전 보건공단에서 지원책이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 부담이 아니고 정부 예산으로 한다는 걸 다 알아요. 실무자들. 알면서 이거를 자기가 모시는 경영자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 일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뭐 인증이나 이런데 이쪽으로 와서 나가 보니까 가봉의 우리가 ISO라든가 이런 MS 고사할 때 작성해야 될 매뉴얼이 수십 가지고 지침서 절차서 엄청 많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이게 저도 회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만들면서 사규집을 만드는 거하고 같은 분량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도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 하겠습니까? 알아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위에 경영진한테 건의가 안 들어가는 거죠. 알아도 덮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홍보하실 때 조금 전에 우리 주제 발표하신 이준우 교수님도 조금 전에 우리 김 실장님한테 말씀하지만 홍보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실제 홍보를 누구한테 하는 그 포커싱의 대상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경영자이나 안 그러면 중소기업 대표는 이쪽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실무자보다는 그쪽이 차라리 더 빠를 수도 있다. 중소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실무자들은 12번 아홉 안 합니다. 저도 회사 그 하면서 초창기 이제 창립 초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하는데 실무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갖고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컨설턴트의 이 자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 김생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민간의 컨설턴트가 인적으로 양쪽으로 굉장히 부족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질적으로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기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원이 전국 그 196개 사업장에 4,500명이 현장을 띱니다. 그러면은 밤새 안녕해요, 사실상. 그런데 그 조직 회사 처음 만들면서 이제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느 날인가 그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인증 체계해가지고 ISO나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봐라. 그랬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 처음에는 저희가 컨설턴트 그 작업부터 합니다. 근데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게 컨설턴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컨설턴트가 처음 와서 우리 안전 담당한 직원한테 어떤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느냐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그 처음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감 느끼고 하는데 이거를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은 이 안전 담당 부서들이 대부분 기업에서는 3D 업종이라 기피합니다. 근데 걔가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하게 왔어요. 그래서 저도 참 우회다고 봤는데 그거는 처음에 오신 컨설턴트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집에도 안 가고 한 두세 명이 붙어서 그 작업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정말 고맙게 생각해서 그 컨설턴트 분한테. 그래서 그 컨설턴트 자질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이 와서 어떻게 해주냐가 하면은 이 사람은 서슴없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필요한 게 이제
기업에, 특히 중소기업에서 조그만 기업 내에는 사내 민주화가 중요하답니다. 직원이 자기 경영자한테 어떤 말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이면은 안전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자나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사장님 내가 뭐 일하다 보니 조금 이런 건 좀 했는데 조금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딱 하면은 그 경영자가 그거를 잘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받아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직원은 더 열심히 해서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고칠 건 먼저 고치고 정 안 됐을 때 경영자한테 건의를 하는 건데, 만약에 처음에 한두 번 안전 문제 가지고 경영자한테 건의를 했는데 야 일도 바쁜데 내 쓸데없이 그런 거냐, 너 요즘 뭐 별 할 일 없냐 이렇게 딱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발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장하고 경영자하고 완전히 괴리가 되면서 이 안전 문제가 사각지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장의 근로자하고 경영자들 두 분의 같이 그런 인식도 바꿔줘야 되고, 그다음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컨설턴트를 조금 전에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컨설턴트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보면은 민간의 컨설턴트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 근데 저는 과연 그분들이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에 가서 그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성실하게 컨설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건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왜냐하면은 A라는 조그마한 기업이 사실 산업단지에 가보면 공단이 같이 밀집돼 있잖아요. A라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내가 안전 컨설턴트 받아봤는데 야 저거 직원들끼리 요즘 SNS로 소통합니다. 바로 1시간만이면은 인근 공단에 있는 안전 담당 직원들까지 다 공유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컨설턴트 가가지고 정말 이래 동기부여해주면 야 그거 오면은 일거리 늘고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정말로 이거는 해볼만 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는 컨설턴트 부분도 약간 그 자질 부분도 안정공도 좀 해주셨으면 이제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중소기업이나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요, 지원을 받으면은 저희가 학원 가도 그러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아도 그렇습니까? 교육을 받았는지 잘 받았는지, 그 다음에 교육의 학습 효과가 있는지를 반드시 평가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대신 정부 정책을 대해서 지금 지원을 나와서 그러면 지원한 걸 대해서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노력을 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도 제 자료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증제도와 같이 병행되는데, 가서 컨설턴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증기관에 가서 과연 이 사람들이 컨설턴트 하고 몇 달 동안 준비하고 나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하는 게, 그게 자격을 인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대기업이나 안 그러면 상생 협력 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정부에서 컨설턴트 지원한 제도가 얼마나 성공리에 잘 되고 있는지를 하나의 우리가 PDCA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등 공기부 부원장님께서 현장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그 중에 이제 컨설턴트의 자질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각종 지원 제도를 어떤 과정으로 잘 되고 있는 걸 체크하는 그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 학계에 계시는 우리 이준원 교수께서 한 말씀 코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보면 양이 부족하죠. 안전 전문가가 워낙 중재법이 시행이 되면서 안전 시장이 커졌고, 법에서 요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라, 인력을 채용해라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부터 우선 중재법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 노동부도 안전보건 팀을 또 만들 정도로 전문 인력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정부, 또 대기업, 이제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가고
대기업은 또 중소기업에서 또 다 끌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는 좀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에도 있듯이 현실적으로 뭐 하고 싶어도 약간 뭐 인력이 없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사업 추진할 때도 완전 컨설팅을 해줄 전문가들이 없다는 거죠.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건기보 부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질도 질이지만 어떻든 양이 부족하다 보면 질 낮은 컨설턴트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일단 양적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들 좀 많이 좀 양성을 하는 것들인데 제가 학교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든 학교에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가들을 실무 위주로 해서 좀 양성을 하는데도 공단이라든가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인력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기반을 좀 인프라를 좀 마련해서 앞으로 3년 후, 5년 후도 또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최저구축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한다라고 해서 지금 800명 정도가 양성이 됐다라는데 사실 그런 정도로 배출해가지고 워낙 사업장이 아까 68만 개, 제가 말한 거는 300만 개에서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장의 수요의 공급을 좀 맞추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좀 짜서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려고 그러면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 안 되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사상부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양성 계획부터 또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질을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안부터 해서 대한민국 사업장이 안전 인력이 필요할 때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시스템 안전 코리아 이승복 대표께서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그 현재 문제점과 그 효율화 방안을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스템 안전 코리아 이승복이라고 합니다. 그 귀한 자리에 제가 주제 발표를 듣고요. 또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권기보 부원장님이 컨설턴트의 자질이 중요하다 했을 때 속으로 조금 뜨끔한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컨설팅을 한 17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보건,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이제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같이 이해해도 특별하게 틀린 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10개 중에서 처음에 이제 그 오샤스 18001일 때부터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공단에서 이제 코샤 18000 이전에 키스코 2000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쭉 해왔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312개 사업장을 어쨌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반이 코샤 18000, 코샤 MS고요 지금. 그 다음에 ISO 45000을 하는데 저는 일단 제가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좀 아쉽다. 그리고 그래도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필요하다 하는 부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쪽 보게 되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김인성 실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주랑 교수님한테 궁금한 거를 좀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보면은 이게 이제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비례일타 안전보건 포럼에 오기 전에 공단의 실무 담당자한테 여쭤봤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나중에도 이제 여쭤볼 텐데 어느 한순간 코샤 MS를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코샤 우리 MS 신규 우리 인증 컨설팅 팀 해 주십시오 했는데 공단에 물어보니까 죄송하지만 좀 잠시 신청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여쭤볼 때 이게 코샤 그래서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코샤 MS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ISO 45001로 일원화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과연 계속 이루어지는지의 문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ISO 45001은 이제 한국인정지원센터, 전에는 한국인정원 얘기했습니다. 근데 캡에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10,000개 정도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봤을 때,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SO 45001 뭐 인증 안 받았다고 해서 법 위반 아닙니다. 그 다음에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안 받았다고 해서 결코 무슨 뭐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제 쭉 나와져 있습니다. 법사조, 시행령사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이제 법령, 이거는 이제 참고로 우리 또 김인성 실장님이나 이준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고요. 57쪽 보게 되면은 제가 인증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인증을 위한 인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제 인증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보다 보면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과연 적격 수급업체를 뭘로 판단을 할 거냐. 그럼 뭐 산재보험이야 당연히 든 거고, 그 다음에 당신의 사업장에서 얼마나 재해가 났습니까? 이걸 따지면서도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새로운 도급 업체로부터 이제 거기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성보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년마다 사후 심사하게 되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심사는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PDCA 사이클이 정착화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2대8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20%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80%는 좀 덜 되고 있는 문제는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9,000개, 그 다음에 1,320개, 뭐 1,400개 잡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한번 느껴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준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부족한 거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는 순간 안전관리자 몸값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있다가 대기업으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갑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모집, 뭐 안전관리자를 모십니다 할 때 보면은요, 또 한 줄이 더 들어갑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운영 유경험자 우대 뭐 이런 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이제 대기업을 갑니다. 대기업을 가다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물론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보면 1장 총칙서부터 뭐 12장 이제 벌칙까지 이루어지면서 175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는 등장인물이 나오죠. 채취해가지고 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나오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나오는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뭐 지도조언하라고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죠. 뭐 지도조언하고 나름대로 뭐랄까요, 옆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아직까지도 안전관리자가 많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뭐냐면 연쇄적으로 이제 이동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가고요. 대기업 간다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사고의 위험성이 좀 덜한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존 인력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쪽에서 나중에 물론 안전관리자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위험성 평가 기반이니까 위험성 평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험성 평가 고시에 보면 관리감독자가 주가 돼서요. 이제 근로자도 참여시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이제 이준환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 순간적으로 야 이거 참 신하다. 물론 뭐 교수님을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위험성 평가사 저거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민간 자격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 몇 시간 이수하면서 관리감독자가 어차피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직까지도 안타깝게인데 안전관리자가 많이 해요. 관리감독자가 하는 사업장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근데 분명한 것은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감독자가 어떻게 보면 현장에 사령관과 같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요. 위험한 것이 뭔지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스스로 해야 위험이 나오고 올바른 그러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가 해서 그 위험성 평가사 같은 경우 관리감독자도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 기회가 부족한데 요거는 이제 또 김인성 실장님한테도 이따 정리해서 다시 이제 몇 가지 여쭤보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는 아니고 작년까지 그 울산에 있는 우리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코샤 심사원 양성 과정의 강의를 5시간 활동 분야를 해왔습니다.
근데 현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 코샤 MS 뭐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을 갈라 그러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그 한번 교육받을 한 1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육받기가 힘든데 우리가 시스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꼭 또 물론 울산에 가장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주로 수도권에 아무래도 사업장도 많으니까 기존에 뭐 인천광역본부라든가 아니면 대전이라든가 해서 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관한 이 코샤 MS 같은 경우 공단은 이제 코샤 MS를 하니까 이런 교육의 기회를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또 뭐냐면 물론 꼭 돈이 다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 받으면 50인 미만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제조업 하고요. 서비스업은 빠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생 유사 서비스업 같은 경우 포함이 되는데 위험성 평가에서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공단에서 와서요. 이제 실질적으로 봅니다. 보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에서 인정을 해줘서 20%의 그러한 산재 보험을 예를 들어서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든 사업장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50인 미만의 예를 들어서 서비스 빼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종에서도 위험업종 예를 들어서 전자 부품 제조업이랑 금속 제품이나 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랑은 위험의 정도가 틀립니다. 이걸 똑같이 대우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통계치가 나와져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위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해서 기존에 재해 있던 사업장이 재해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좋은 쪽으로 해서 하면 그런 쪽에 나름대로의 20% 이렇게 20%가 힘들면 또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의 당근책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3년 무죄로 했을 때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저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꽂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관리감독자 교육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간 16시간씩 받아야 됩니다. 물론 무죄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50% 할인 50% 정도 이제 시간이 줄어들어서 하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 교육을 하더라도 관리감독자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김인성 실장님한테 첫 번째 코샤 MS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코샤 MS의 인증 업무 처리 규칙에 공동 인증이라고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전에는 만약에 코샤하고 ISO 심사 공동 인증을 한다. 그러면 심사 맨데이가 4맨데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단에서 코샤 심사원 가지신 분이 2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ISO 인증기관에서 ISO 심사원 자격을 가진 분이 2분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 공동인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막힌 게 뭐냐면 공동인증을 하려면 코샤, 공단에서 오시던 인증원에서 오시던 두 가지 자격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준비하다 보면요. 물론 이제 코샤는 조금 짧지만 ISO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하면 심사원 자격을 따면 심사원 보가 됩니다. 그리고 20맨 데이를 채워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직장 다니면서 이거 20맨 데이 채우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 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증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럽니다. 코샤 이거 안 하면 또 혹시라도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하긴 하는데 좀 부담이 됩니다. 나름대로 같은 때 전에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 어느 정도 두 심사원 자격을 아직도 접연이 안 됐는데 계속 이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두 가지 계속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인증 업무 처리 규칙의 공동 인증 부분, 그 다음에 50인 미만 위험업종 같은 경우에 안전보건경영 체제 같은 경우 조금 강행성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고 난 데는 사실상 하면서 20% 할인 같은 경우는 돈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당근책으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우리 죄송합니다. 청문회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준원 교수님한테는 위험성 평가사 물론 이제 생각은 하고 계신데 민간 자격으로 한다면
관리감독자도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뭐 일종의 뭐 하면 민간 자격식으로 해서, 물론 결론은 그런 거 같아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우기 위한 건데, 요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성 평가 기반, 위험성 평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어차피 출발점이 위험성 평가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올바르게 위험성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토대로 해서 SOP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TBM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삼박자가 돼야 될 텐데, 이제 스마트 안전이나 뭐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더 구체화돼서, 예를 들어서 각각의 업종별로, 물론 이제 그 코시아 같은 경우 산업안전공단에도 업종별로 뭐 예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위험성 평가와 더불어서 스마트 안전 쪽에서 계획하고 계신 건 있는지 거기까지 여쭤보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또 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현장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그 MS 뭐 신청 중단 사태가 아마 작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MS 업무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올해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제가 우리 코시아 MS 업무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MS는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뭐 감독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당면한 게 사망사고 예방이다 보니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조금 후순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체계구축 컨설팅 물량을 공단이 늘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인력이 없다 그러면 MS를 잠시 접어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는 끝까지 방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 필요한 것만 먼저 하고 하게 되면 뭐 보건도 없애야 되겠죠, 뭐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런 사태가 앞으로는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좀 하도록 할 거고요. 공동인증 활성화 부분은 저도 공동인증에 몇 번 강원도에 있을 때 참여하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교육 담당자 기회가 부족하다는 건 좀 몇 번 듣고 있는데요. 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수요하고 공급이 잘 안 맞는 이런 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50인만 또는 위험업종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 위험성 평가 인정과 같이 산재보험 요율을 할인해주는 이런 좀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자라고 했는데, 요 감면 혜택은 우리 산업법령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쪽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서 감면 혜택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뭐 정부라면 고용노동부입니다. 그 우리 위험성평가 인증제도 전면 개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20% 할인해 준다 그래서 아주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진짜 영업하다시피 하면서 인증사업장을 겨우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그런 거를 알고 있어서 이번에 로드맵에 이거를 인증제도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랑 좀 같이 엮어서 어쩐 이런 새로운 인증제도를 만들어내려고 중소규모 사업장이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제도로 최상위가 경영 시스템 위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험성 평가는 중간 단계에 있고. 그거를 참조를 해서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인증제도를 만들어내서 좀 혜택이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답변은 안 되겠지만 그거를 포괄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제가 뭐 검토를 하고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필요성의 인식 부족이라는 부분에서 저한테 답변해달라고 요청을 안 했는데, 제가 오히려 피플앤 스마트에 계신 우리 소장님께 건의를 듣고 싶은 게, 이거를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얘기만 한 건만 나오게 되면 굉장히 우리 체계구축 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잘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사후 이게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중대법에. 거기에 보시면 감면 요인을, 이렇게 감경 요인이 항상 있잖아요. 판사들이 판단할 때.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합의했냐 안 했냐, 피해자하고. 그게 감경 요인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다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우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든 체계 구축 컨설팅이든 여러 가지 안전보건 활동을 정부에서 하는 또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하는 민간 컨설터들이 수행하는 거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게 감경 요인으로 한번 작용한다는 게 법원 판결문에 담기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사업주 인식 문제라든지 근로자 참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조금씩은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장님께 다음 5호라든지 6호 판결 나올 때는 그런 부분이 판결문에 담겨서 나올 수 있으면은 굉장한 홍보 효과도 되고 이런 사업 활성화라든지 모든 게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위험성 평가사는요. 제가 이제 하드를 던진 거는 지금 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보면 위험성 평가 기반 자기교육 예방 체제 구축이다. 그럼 과연 사업장에서 50%밖에 안 하고 있지만 과연 50% 하는 데는 또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자꾸 나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체야 전문 인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런 전문가들도 없고 막상 한다고 해도 관리감독자가 주관이 돼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실이 과연 있겠냐. 그래서 그러면 전문가를 해서 물론 관리감독자가 근로자 참여해야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어쨌든 전문가가 좀 지원해주고 컨설팅을 해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두 번 해주고 1, 2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위험성 평가 그걸 한다 그러면 좀 더 좀 내실 있게 위험성 평가사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해서 좀 해라. 그래서 전문 인력을 풀을 좀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 코샤 MS 심사원이 있잖아요. 또 이제 유해위험 방지에서 심사서류를 만들려고 해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전문가여야 되고 PSM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위험성 평가만 아직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험성 평가사라는 제도를 좀 도입해서 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걸 교육받는 사람만 해도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위험성 평가 사고요. 앞으로 안전 전문 인력은 많은 자격제도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 아까 질이 좀 낮더라고 권규 부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질을 올리는 거는 그만 충분한 교육을 받고 그만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들을 좀 양성해야 된다라는 게 그 생각이고요. 관리감독자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그분들도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관리감독자들도 좀 제대로 위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어떻게든 자격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성 평가 기반의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을 어떻게 좀 보급을 하고 계획하고 있나.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답보 상태에 있는 사고 사망 만인율을 줄이기 위한 그 최후의 방법은 이제는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반복재해, 재래형재해가 거의 80%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근원적으로 좀 차단하기 위해서 예전에 고전적인 안전관리 기법인 페일세이프라든가 풀프루프 이런 개념에서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로 가서 작업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실수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감지를 하는 그런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SOP라든가 위험성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툴박스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이 많이 기술이 개발되고 했어요. 물론 신뢰성이라든가 안전성 면에서 좀 더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게차의 충돌 방지 장치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일단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공단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 장비를 250억을 금년도에 지원해 주지만 앞으로 1,000억이든 2,000억이든 필요하면 사업장이 구조적으로 인프라가 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쓰는 기계기구 설비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 장비는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조금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준을 좀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인증도 좀 필요하면 좀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훌륭한 안전한 스마트 안전보건 장비가 시장에 개척되고 판로가 또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안전보건 시스템이 공단이 1,300건으로 이렇게 줄었다는 거 오늘 좀 처음 봤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 시스템 ISO 45000 한 9,000건, 10,000건 정도인데 공단 거는 짜부러들고 이제 ISO는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공단께 워낙 힘들고 또 이제 자꾸 아까 김인성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노동부의 정책이 지금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시스템을 후순위로 뒀다라고 했는데
전혀 오판하는 정책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설비 개선만 가지고 안전기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강조하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방침을 정하고 해서 PDCA에 대해서 그 도구사업종에 대한 관리까지 이 가는 시스템으로 가는 체제 구축인데 지금 안전보건 시스템이 체제 구축인데 코샤를 확산해서 2,000건을 뭐 10,000건까지 코샤도 가고 민간에 하면 나에서 4만 5천이 지금 10,000개에서 뭐 5,000개에서 10,000개에서 불과 2년 만에 된 거거든요. 이게 10,000개소가 30,000개까지 돼서 많은 사업장에서 체제를 구축하고 인증을 받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뭐 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시스템을 후순위로 둔다라는 이런 정책을 하는 정부가 정말 원망스럽고 그걸 절대 공단에서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그걸 좀 극복시키고 설득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이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마저도 이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역효과가 나고 역발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슨 수단이든 제일 중요한 게 위험성 평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인증을 갖고 뭐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또 제일 필요한 인력을 좀 양성하고 지원해주는 그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 약간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면 어떻든 이런 모든 것들이 50인 이상 대기업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요. 근데 50인 미만 오늘 화두에 있는 50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왜? 사업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료니까 더더욱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인력도 양성해서 좀 지원해주고 또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컨설턴트도 양성해서 지원해주고 시설 설비 설치도 지원해주는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 사망사고가 절반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아까 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2026년도까지 0.29 베이시스 포인트 뭐 줄이신다고 하셨는데 그 목표가 꼭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뭐 좋은 발표와 토의가 있었고요. 결국은 자기 규율이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와 작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되어야 되겠고 또 기업의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정보라든지 스마트 기술 등 다양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되고 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또 최근에 그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 분위기라든지 안전관리의 폭발적 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칭 위험성 평가사와 같은 민간 자격 도입을 오늘 그 제시한 것은 신선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